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능형 쿼드코프터를 만들었던 호우버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목차는 일단 프로젝트 개요, 개발 환경, 프로젝트 내용, Q&A 순서대로 갈 거고요. 일단 저희가 쿼드코프터를 만든 목적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쿼드코프터에는 일단 군사용으로 좀 정찰용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쿼드코프터가 뜨기 위해 자세 제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센서들과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기 위한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이 기술이 정찰용 드론의 보안을 위해 이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시스템의 간단한 구성도고요. 여기 보이는 보드, 여기 이제 스마트 비전 보드에서 쿼드코프터의 눈이 되는, 머리가 되는 카메라로 인식을 해 이제 RF 키트 통신을 통해 이제 모터 제어하는 보드로 넘어와서 이제 모터를 제어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냥 저희들이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희가 사용한 간단한 툴과 모듈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발표할 때 사용할 것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MPU6900이라는 센서인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이성용이고요.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쿼드코프터의 전반적인 모델링과 필터 설계, 제어기 설계, 그리고 하드웨어 전원부 설계를 맡았는데요. 일단 쿼드코프터 모델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쿼드코프터 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비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실 영상은 저희가 모델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영상입니다. 정말 난장판이어서 이때 프로펠러도 망가지고 보드도 살짝 망가지고 해서 이때 한번 잘못해서 저희가 좀 길어졌어요. 개발 기간이. 이제 쿼드코프터 모델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관성 잡표기, 기체 잡표기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저희는 XYZ 잡표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성 잡표기가 현재 저희가 땅에 디디고 있는, 지구에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것들인데, 이제 이것을 하늘에 떠 있는 기체 잡표계라고 하는 이제 기체 잡표계로 표현이 되는데, 하늘에 떠 있는 것들에 대해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렬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잡표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쿼드코프터에 한정해서 할 거고요. 이러한 행렬 이런 거를 이제 변환을 해서 제가 직접 이제 모델링을 했었던 것이고요. 모델링을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오일러 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자세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쿼드코프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각도를 가지고 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PU6050이라는 건데요. 이 센서는 가속도와 이제 각속도를 가지고 오는 그런 센서인데, 이제 가속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변환을 해서 각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각도와 각속도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면 되는데, 이 센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엄청난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에 그럴 수도 있고, 온도나 다른 전자기 파이에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오차를 잡고자 제가 다음으로 설계한 것이 필터입니다. 지금 여기서 8만 필터와 3구 필터라고 적혀져 있는데, 상부 필터 같은 경우에는 또 작은 이제 필터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8만 필터랑 3구 필터를 적용했을 때 적용한 후가 전과 후에 이제 이런 많은 차이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조건부 함수, 조건부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딱 틀어놨을 때 이게 뭔지 잘 모르시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사건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될 사건의 각도와 각속도 두 개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필터가 칼만 필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체적인 칼만 필터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가 설계한 칼만 필터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파란색은 제가 임의로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주황색은 그 필터를 거쳐서 따라가게 만든 것인데 반응성은 굉장히 좋은데 진동까지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한 게 상고 필터입니다. 상고 필터에는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과 하이 패스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필터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이 필터링을 거치고 난 다음의 값인데요. 되게 깔끔하게 주황색 선이 잘 따라가는 가지만 좀 딜레이가 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센서를 합쳐서 좀 더 빠르게 줄고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 두 가지 필터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쳐진 필터를 가지고 모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모터 제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이 각도를 가지고 모터에 집어넣는데 제어기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어기 설계를 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인 제어기 설계입니다. 처음에 입력을 받아서 제어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 보시는 플랜트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설명했던 모델링한 값을 가지고 이제 출력에는 각도로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각도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하는 PID 제어기 설계 시스템에서는 들어온 각도 하나를 가지고 이제 3개의 제어기 시스템을 거친 후에 플랜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PID 제어기 이제 특징 이런 거 한 거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좀 더 찾아본 결과 미국이나 이미 해외에서는 쿼드코프터나 드론을 날릴 때 이제 PID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드백은 없지만 두 가지 각도와 각속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센서를 이제 정확하게 각도와 각속도를 제어를 하게 돼서 좀 더 자세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해놓은 시연 영상인데요. 처음에 그냥 막 날렸을 때는 막 해서 또 고장날까봐 일단 묶어놓고 시연을 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계속 떠있는 상황이라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시간을 거의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쿼드코프터를 실제로 날리기 위해서는 하늘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밑에서 유선으로 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전원부를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는 메인 전원이 14.8V짜리 전원을 가지고 전원 분배 회로를 통해 12V 그리고 5V 두 개, 3.3V를 쓰게 되는데 거의 다 센서고요. 12V에는 저희 메인 CPU 이제 코어텍스 알파5라는 CPU를 돌리기 위해 12V를 따로 썼고 5V를 두 개를 쓴 이유는 스마트 비전 보드라고 하는 이제 저희 쿼드코프터 눈과 머리가 되는 그 보드가 전류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보드를 따로 전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제가 전원 설계를 했던 회로도고요. 이것이 원래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놨던 것인데 실제로는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원래는 알티움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작게 회로를 설계를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앞에 했던 것들까지 병행을 하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어느 정도 맛만 보고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게 된 백영민이라고 합니다. 제 인덱스, 발표 인덱스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치 소개부터 사용 기술과 진행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치 소개는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게 사실 앞쪽에서 설명한 뭐 하드웨어 스펙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저희 코드포터 기체에서 어디서 왜 사용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5 보드는 이전 앞쪽과 똑같이 어떤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보드이고요. 저희가 지금 스펙들은 저희가 직접 이 보드 내에 설치된 모듈로 사용한 부분만 따로 따서 나열해놨습니다. R5 보드고요. 다음은 이제 앞서서 이성년군이 자세 제어에 필요한 MPU600 센서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무선으로 쿼드코터 기체를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한 와이파이 ESP8266 12버전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사용된 기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아트 통신 부분인데요. 이게 데이터 버스 부분이랑 클럭 버스 단 두 개만으로도 간단하게 외부 모듈과 코어텍스 R5 간의 간단한 통신이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통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MPU600 자이로 가속도 센서에서 그 센서 값을 받아오기 때 필요한 I2C 인터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통신을 이용해서 이 센서 값들을 R5 쪽으로 받아오는 그런 통신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이 I2C 통신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중소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구성해서 I2C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 통신, 그 무선 컨트롤러를 위해서 구축한 와이파이 통신이 이렇게 딱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체 제작한 와이파이 안드로이드 어플을 통해서 무선 버튼 명령이 들어가면 이 AP 모듈이 이걸 받아서 R5 보드 쪽으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RTOS 부분인데요. 이것도 앞쪽에서 발표한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도 FreeRTOS라는 기존의 R5 보드에 기본적으로 패킹되어 있는 RTOS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쉽게 RTOS를 구현을 했고, 이 RTOS를 사용한 목적은 이제 실시간 태스크 처리해서 응답성, 특히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에서 응답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RTOS를 사용해서 목표가 시켰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RTOS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라운드 로빈, 똑같이 앞쪽과 비슷하게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CPU나 램 같은 외부 자원들, 태스크들이 일정 타임 슬롯, 타임 퀀텀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 자원들을 사용하게 되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펌웨어 레벨 단에서 처리한 기술입니다. 우선 PWM인데요. 지금 요 위에 보이는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하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하이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듀티 B가 점점 증가하면서 아래 보시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이 전압 레벨이 이 듀티 사이클에 맞춰서 점점 증가하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듀티 사이클 변화를 이용해서 응가되는 전압을 조절하고 이 응가된 전압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저희가 실제 만든 어플인데요. 이게 방향키를 조절하고 실제 비행을 할 때 필요한 방향 버튼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아체 통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와이파이 모듈에서 그러니까 무선 신호로 받은 와이파이 신호를 이 코어텍스 쪽으로 코어텍스 R5 보드 쪽으로 신호를 넘길 때나 혹은 이 키보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임의의 키보드 명령을 줘서 이 R5 보드를 조절할 때 이 입력을 줄 때거나 아니면 이 R5 보드 쪽에서 특정 내부 연산을 끝내고 결과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모니터로 출력하고 싶을 때 바로 이
UART 통신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MPU650 I2C 통신을 할 때 이 MPU650 센서에서 값을 불러올 때 이 I2C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개념도는 요 I2C 아니 MPU650 센서를 슬레이브로 두고 R5를 마스터 형태로 둔 다음에 이런 형태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현은 이렇게 나고요. 이렇게 요게 MPU650 센서고 이 통신 버스선을 이용해서 이 R5 보드 쪽에 직접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요 R5 보드 핀은 이 R5 내에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멀티플렉싱 아웃풋 핀 테이블을 참고해서 실제 보드 핀을 찾아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 MPU650 센서에서 값을 받아오는데 일단 미리 보여드릴게요. 레지스터 맵을 보면 저희가 상위 6개랑 하위 6개, 그러니까 총 12개의 값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버스트 모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다량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이 버스트 모드를 이용을 해서 통신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송수신할 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소 프레임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프레임, 페이로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MPU650 센서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맵 부분이고요. 가속도 6개 XYZ축, 각 자이로값 XYZ축 이렇게 6개 묶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시연 영상인데요. 지금 센서 값을 받아서 직접 또 시리얼 통신 아까 UART를 이용해서 이게 모니터를 직접 확인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와이파이 모듈 쪽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무선 신호를 주고 AAP가 ESP8266 모듈이 이 신호를 받아서 또 UART 형태로 R5 모듈 쪽으로 신호를 쏴주게 됩니다. 이 모듈과 R5 간의 이 통신을 위해서도 또 테이블 핀을 참고해서 버스선을 직접 연결해서 통신하게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신호를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뒤에 모니터에 센서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또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 또 받는 신호를 또 멈추게 하거나 혹은 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다시 이어서 받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PWM 제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는지 이거 이제 할코젠이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거 듀티 사이클이나 혹은 주기를 듀티비나 이런 걸 디폴트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날개가 쿼드코터라 4개라서 이 모듈 부분을 1B, 3B, 4A, 6B 이렇게 4개를 이용을 해서 PWM 신호가 이렇게 모듈 4개 쪽으로 나갈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6B 부분이고 이게 3B 부분이고 이게 1B 부분으로 각각 신호가 PWM 신호가 들어가게 돼서 3개의 신호가 따로따로 돌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RTOS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초기에 설계한 방식인데 각각의 모든 작업들을 태스크 형태로 쪼개서 라운드 로빈을 돌렸더니 어떤 특정 종속성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퀀셜하게 발생을 해야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라운드 로빈을 해버리면 타임 슬롯만큼만 동작을 해버리고 바로 이상한 태스크로 넘어가는 바람에 데이터가 손실이 나거나 유실되는 굉장히 독특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요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이후에 설계한 방식이 이렇게 내부 연산 따로 외부 통신 따로 이렇게 태스크를 2개로 나눠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내부 연산이고 센서 값을 받아서 8만 연산을 하고 이런 단계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것 또한 이렇게 하면 지금 LED가 PWM 아까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R5 버스선 다이렉트하고 와이파이 모듈 따로 있고요. 이렇게 센서 값을 이렇게 모니터로 바로바로 받아오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ESC 캘리브레이션 부분인데요. ESC라는 게 R5 보드에서 실제 모터가 회전하는 그 사이를 조절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PWM 신호, 이 듀티 사이클이 변하는 이 PWM 값을 모터에 줬다라는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세팅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ESC 세팅. PWM 일정 신호를 줘서
그 모터의 회전 속도 범위를 정하는 ESCT.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4%의 듀티 사이클을 가장 미니멈한 파스로 스로틀을 정해놓고 96%로 정해놓은 건 맥스 스로틀을 정해서 그러니까 최소로 모터가 돌 때를 54% 그리고 최대 속도로 돌 때를 96%로 설정을 해서 모터가 이 안에서만 돌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액티비티를 아까 두 개를 설정을 해서 메인 부분에서는 이닛 신호를 줘서 모터가 점증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엔진이 구동하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화면이 이제 서브 액티비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방향키가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 발표 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게 된 목현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장치 소개, 캔통신, PIR 제어인데, PIR은 인체감지 센서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캔통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일단은 알바이브 보도인데 앞에 쪽에서 이제 캔통신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부분은 이 한 개의 선만, 이 부분만 버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캔통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차량용 이제 보스지사에서 자동차 전장용으로 개발한 이제 비둥기식 직렬 통신 방식인데요. 이제 ECU들 간에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연결을 하면서 이제 반이중 통신을 하면서 또한 멀티 마스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노이즈에 매우 강함인데 이제 통신을 하게 되면서 노이즈에 매우 강하고 오류 검출 및 이제 처리 방식이 아주 좋다는 거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캔 통신을 통해 이슈 간 통신을 대해서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캔 통신에 대해서는 이제 통신부, 수신부, 이제 트랜시버를 통해서 캠퍼스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이슈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통신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CAN 데이터 프로토콜의 구성인데 이 구성에 맞지 않으면 통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태 필드에 보시면 이제 이게 ID 값을 나타내는데 11비트, 29비트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서 2.0p 주로 확장형 ID를 많이 쓰고요. 네, 다음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트랜시버를 통해 R5와 그리고 이더넷 부분 보드와 연결된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R5 쪽에서 하이퍼젠에서 설정할 부분이 이제 통신 속도 그리고 ID 이제 송신부, 수신부 설정하는 거 있고 이제 수신부에서는 인터럽트 활성화를 하였고요. 여기 ID는 한 개의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버스 터미널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게 1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더넷 쪽에서 연결하는 트랜시버에서 이제 TCP 서버에 접속하면 이제 터미널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R5와 동일하게 우선 데이터 프로토콜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송신부, 수신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터 값, 마스크 값, ID 값 그리고 받는 이제 확장형 ID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통신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 화면인데요. 이제 R5 쪽에서 트랜시버를 통해 이더넷에서 받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넷에서 트랜시버로 보내서 R5로 보내는 수신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이제 PIR 센서 제어인데요. 이제 인체 감지 센서라고 이제 절개선을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 수신대 값에 따라 이제 인체가 감지가 되면 이제 신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된 계기가 이제 쿼드코프터 기체에 달아서 이제 인체 피해 방지랑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PIR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MSP430 이 CC1200을 사용하는데 이 핀들의 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핀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이 핀이 하는 기능은 이제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개별 구성 및 인터럽트 그리고 독립적인 데이터 레지스터를 갖고 있고 이제 여기 풀업, 풀다운 조항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PIR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과 로우 파워 모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건 PIR 센서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C1200에서 LED 및 LCD 출력을 해가지고 인체가 감지됐다는 걸 보여주게 되고 그게 다시 우반응으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재수행됩니다. 이 로우 파워 모드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한 건 이제 CPU와 플락을 사용하지 않는 거랑 이제 여기 에크 신호만 보내는 게 있는데 이제 무반응이 되면 이제 이 CPU와 클락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만약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에크 신호만 보내서 인체가 감지를 했다는 것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PIR 센서를 본격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GPIO 초기 설정하는데 일단 아웃풋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GPIO 핀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으로 이제 풀업을 활성화하였고 인터럽트 활성화 그리고 이제 신호에 따른 엣지 선택 레지스터를 사용하였고 그 플래그 레지스터를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반응을 하면 LED를 출력할 수 있게끔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인체가 반응하게 되면 LED를 간단하게 출력하고 없으면 이제 소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타이머와 포트 인터럽트를 통한 센서 제어를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거치면서 LCD와 LED를 출력하시는 걸 볼 수 있으시고 그게 무반응으로 나오면 LCD에 이제 출력을 이제 인체가 감지가 안 됐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쿼드코프터 기체에 올려놨을 때 사람 손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LED가 정상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다음 보죠.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자는 맡게 된 발표자 신영동입니다. 저는 하학습과 RF 통신, 유아트 통신을 하였고요. 제가 사용한 보드는 스마트 비전 데벨롭 키트라고 FPGA를 사용하는 자이렉스사에서 만든 보드와 이제 TI에서 만든 CC1200이라는 이제 무선 통신용 보드입니다. 이제 하의 피처는 아까 맨 첫 번째 주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일단 영상 인식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이제 자기가 원하는 특별한 물체를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검출해내는 과정인데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얼굴 대신에 예비군 마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군용이나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하르라는 이제 피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찾아봤고요. 여기는 부스팅 알고리즘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에이다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응형 부스팅을 사용합니다. 이 부스팅은 약 분류기와 그 분류기의 가중치의 총합을 구해서 강한 분류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이 제작 과정은 6단계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 이제 강한 분류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각각의 이제 밝기 차이를 이용해서 검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A, B와 A, C 이렇게 4가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할수록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지만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학습하는 과정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예비군 마크를 학습시키는데 8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컴퓨터가 적당한 수의 필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체를 검출할 때는 원래 이미지에서 작은 서브 윈도우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 알맞은 필처를 찾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하는 자기 점의 픽점을 찾기 위해 쌍사면 보관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쌍사면 보관법을 통해 이런 점을 찾게 되고 이 점을 인테그랄 이미지라는 적분 영상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스트레시홀드보다 값이 작으면 좌측값, 크면 우측값을 갖게 되면서 이런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5까지의 모든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자동적으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물체 가운데를 항상 맞추기 위해서 이 빨간 네모칸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설정을 해줬는데요. 이걸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거는 가운데보다 우측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왔으면 센터, 위에 있으면 업,
다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센터, 이제 왼쪽 왔기 때문에 레프트라는 이런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이제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좌측에 있는 RF 통신과 우측에 있는 RF 통신이 이 좌측에 있는 곳에서 우측에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아까부터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이 스마트 비전의 레지스터와 이제 CC1200의 레지스터를 설정해주면 이제 통신이 됩니다. PC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걸 보드에서 보드가 USB 미니 포트와 USB 마이크로 포트를 연결했는데 이 두 보드 간의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전류가 필요하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키마틱을 통해서. PC와 연결을 해서 보드와 각 얼마나 전류를 받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25mA가 필요한데 보드에서 보드 간 각각 연결했을 때는 0.1mA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드에서 보드 간 통신은 이런 선 가지고 케이블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아까 앞에서 봤듯이 브레이크아웃 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적용되어져 있는 UART 핀을 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MSP430의 원래 USB 포트와 병렬로 나온 핀이고요. 이 포트와 따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UART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비전에서 UART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블록 디자인이고요. 동영상 프로그램은 다음 발표자가 추가 설명으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게 된 홍성우라고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장치 속의 FPGA 영상 처리 초음파 센서 암호 프로세서 설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한 보드는 이제 자일리스 FPGA 징크 스마트 비전 디벨롭먼트 키트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EMMC라는 보조기업 장치들도 있고 키보드 헤더라고 GPIO를 사용할 수 있는 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보드가 이 FPGA 보드의 특징은 앞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S 부분과 PL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PS 부분은 이제 암코어텍스 CPU 듀얼코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PL 부분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으로서 이제 FPGA 부분을 의미합니다. FPGA의 장점은 뛰어난 병렬 처리 속도인데요. 이 곡셈과 덧셈을 DSP 코어가 아무리 빨리 해도 864 사이클을 돌려면은 864 클럭 사이클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FPGA는 연결로 하드웨어상으로 구현을 해서 직접적으로 한 클럭 사이클만 필요하게 되면은 이 모든 연산을 끝마칠 수 있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432배의 성능 향상을 이상적으로는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징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FPGA뿐만이 아니라 CPU 코어를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픽셀 프로세싱 부분은 FPGA가 하드웨어로 직접 설계를 해서 빠른 시간 결과를 이끌 수 있고 이제 이미지 디텍션 부분은 ARM 리눅스에 올려서 처리를 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영상 처리 파트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리밍 디자인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징크 CPU에서 아이스케어 C 통신을 통해서 12비트 이미지 센서를 값을 읽게 됩니다. 이제 이 이미지 센서 값 읽은 것을 8비트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8비트로 빠르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환한 이미지를 기가 이 IP를 통해서 빠르게 파일럿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설계한 RTL 스키마틱 결과이고요. 이제 비디오 프로세서 부분이 이쪽 부분에 설계되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징크 보드 같은 경우에는 부트로드를 따로 설정해줘야지 파워를 리셋을 해도 프로그램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에서 보드사에서 제공하는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를 깔고 그 위에 직접 설계한 하드웨어 FPGA 비트 스트림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인
펌웨어와 RTOS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게 되어서 보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로 MBT 다 감상기를 설계해서 스트리밍한 영상의 밝기를 전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밝기가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225가 넘어갈 경우 더해지지 않게 되므로 이제 경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필터를 설계를 하더라도 50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영상 화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HLS를 이용해서 감마 보정 회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AP 던 시그널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연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산 결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화질 개선을 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와 감마 보정, 카메라 노출 변화, 필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화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게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필터를 적용하면 좀 명도가 이제 대비가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을 한 적용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80, 960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고 초당 저는 50프레임을 꼭 유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29 나노세컨드짜리 싱크 제너레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VHD를 설계를 해서 초당 50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엣지를 이렇게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충돌 방지 및 착륙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싼 보드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락을 하게 되면은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값싼 초음파 센서를 2개를 전방과 아래쪽에 부착을 하게 하여서 거리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상에서는 2에서 450cm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한 4m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센서 동작 원리입니다. 앞서 발표한 저와 같은 모듈을 썼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10마이크로세컨드만큼 트리거 핀에 신호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물체와의 거리만큼 에코핀이 트리거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저희는 물체와의 거리를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언어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이 시간 측정 함수 자체에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getTime 함수를 했을 때 아무 측정한 함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0.1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코어텍스 A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명령어를 하나를 실행을 하려면 최소 8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VHDL로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해서 틱타이머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틱타이머는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이제 틱이라는 신호를 발생하는 하드웨어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0.1초마다 틱을 발생하게끔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5V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초음파 센서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제어하는 영상인데요. 초음파 센서 2개 값을 동시에 제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타리눅스를 올려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아 프로세서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드론이 이제 많이 상용화되어 가고 있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드론에 대한 보안 위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텍스 M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립토그래픽 프로세서라고 암호화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직접 하드웨어 회로로 설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DS 알고리즘과 이제 트리플 DS 알고리즘을 저희는 구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S박스라고 병렬 처리된 부분들을 회로로 직접 구현을 하게 되었고,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를 이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를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쓰지 않고 순열표를 사용해서 딜레이가 없이 바로바로 되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설계한 DS 알고리즘을 연속 3번 사용하고 키를 하나 더 받아서 트리플 DS 알고리즘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회로 설계의 기본인 탑다운 방식으로 트리플 DS와 DS 고를 수 있게 앞과 뒤에 멀티플렉서를 한 개와 두 개씩 설계를 해서 알고리즘을 고를 수 있게 암호 프로세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저희가 프로젝트 완성된 IP 블록 디자인인데요. UART로 전송되기 전에 암호화 프로세서에서 DS나 트리플 DS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를 할 수 있고, 여기 RTL IP를 보시다시피 RTL 이 IP에서 틱을 발생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현했을 때 연산 결과 차이인데요. 클럭이 이제 30배가량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6배 이상 빠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동영상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해서 초록색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쪽에도 물체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목표노 팀원이 했던 것이 이제 인체 감지 센서, 사람의 손이 감지가 되면 이제 불을 깜빡이게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이제 자이렉스 공식 매뉴얼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작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값도 싸고 고장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로 이제 디버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그룹웨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팀원 간의 의사소통과 자료 정리 같은 것들을 했고, 총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게시물이 이제 106개 정도, 이제 자료도 정리하고 개발되고 환경 세팅 같은 것들 쭉 정리해놓은 카페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이고 이제 팀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PGA와 영상 처리를 하게 된 신영용 그 다음에 코어텍스 R5와 컴웨어 제어한 배경민, 그 다음에 코어텍스 R5 TI 제어 코드포트 모델링을 한 이성용 학생, 그 다음 캔 통신과 RF 통신을 같은 현우 학생. 그리고 이게 저희 지금 기체고요. 저는 팀장 황선우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